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소윤입니다. 어깨는 우리 몸에서 회전 반경이 가장 크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라서 문제가 생길 위험도 그만큼 크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뿐 아니라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질환들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어깨 통증의 원인 치료, 그중 어깨 힘줄 파열에 대해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뻐근한 어깨, 시간이나 운동이 약일까요? 어깨 통증의 원인을 찾아보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으로 해결하려다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 치료, 어깨 힘줄 파열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이 의료 기술이요, 급격하게 발달하고 기술이 좋아지면서 어깨를 치료하는 방법도 달라졌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 8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예. 뭐 나이 드신 분이 얼마나 더 살려고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 병원까지 다니냐고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관절을 치료하는 병원마다 80대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예. 또 요즘 어깨 치료 컨셉은 우리가 과거에 수술만 의존했던 치료들을 수술 없이도 많이 고치고 있고, 또 수술을 설령 한다고 해도 부분 마취한 상태에서 간단한 수술들은 10분이나 20분 만에 내시경으로 다 끝내지 않습니까? 네. 뭐 입원 기간도 요즘 굉장히 바쁜데 누가 오랫도록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3, 4일부터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잠깐 입원해서 치료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활동하고, 그렇게 치료 컨셉이 많이 바뀌면서 어깨 치료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서 그런지 80대 이상에서도 병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 그럼 병원을 주로 찾는 그 환자분들 중에 어떤 원인으로 병원을 가장 많이 찾아오나요? 80대 이상에서 병원에 오신 경우를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어깨 힘줄도 80년 정도 써먹었다고 하면 제대로 썽썽한 사람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힘줄이 파열이 와도 단순히 하나만 정도 파열된 게 아니라 두세 개 이상 파열된 힘줄 파열을 광범위 파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많고, 또 설령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고치기 어렵다든가 미리 치료를 포기하고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해결 못할 어깨 통증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깨에 조그만한 염증만 있어도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 하물며 그 힘줄이 끊어져 버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심한 경우를 우리가 광범위 파열이라고 하는 건가요? 이 광범위 파열이라고 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90대에도 일들도 하고 살고 100세까지 살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힘줄이 2개 이상 떨어지게 되면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일, 수저질, 머리 빗기 이런 가벼운 일부터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힘줄이 그림으로 광범위 파열을 보여주고 있는데 2개 이상 파열된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래 보시면 MRI와 관절경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좌측에 보면 아주 조그마한 파열이지만 우측에 아래를 보면 아주 크게 파열이 돼서 집으로 비교하면 지붕이 싹 날아가서 안방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힘줄 파열이 큰 걸 광범위 파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증상으로 뭐 수저도 들지 못한다 이러셨는데, 그럼 정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더 악화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광범위 파열이 위험하고 안 좋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지금 자료화면에서 보고 계신데요. 지금 좌측에 보면 이 케이블 안에 와이어가 꽉 차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서해대교 그 케이블이 끊어져서 한동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우측에서 보면 그 케이블 안에 와이어가 몇 가닥 없습니다. 바로 이런 심줄이 광범위한 심줄 파열입니다. 심줄 가닥은 몇 가닥 안 되고 나머지는 그
필요 없는 지방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 아, 이런 경우에 열심히 의사가 꼬매놔도 다시 떨어질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네. 사실 심줄 처음부터 올 상태가 이렇게 약해져 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재파열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광범위 어깨 힘줄 파열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은가요? 어찌됐든 못난이어도 내 것이 좋습니다. 예. 내 것이 안 되니까 다른 부위에서 빌려도 오고 다른 수술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은 힘줄 파열했을 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처음에 관절경적 봉합술이 가장 좋고요. 이게 안 되면 옆에 있는 덜 중요한 이두근을 떼서 상완 이두근을 떼서 옮겨와서 덧대주는 치료도 하게 되고 안 되면 다른 패치를 이용해서 덧대서 두껍게 우리가 옛날에 떨어진 옷을 기워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덧대서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안 되면 겨드랑이나 등에 있는 심줄을 떼서 더 중요한 어깨 심줄이 더 중요하니까 이쪽으로 빌려는 수술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말씀드렸듯이 못난이어도 내 것이 나으니까 어쨌든 내 것으로 고쳐서 쓸 수 있게 해주죠. 이렇게 치료 방법들이 자꾸 개발해서 나오니까 어깨 치료의 사각지대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젊은 선수, 운동하는 선수들 중에서도 어깨 수술을 했다, 이런 기사 자주 접하잖아요. 이렇게 직업적으로 어깨를 자주 쓰다 보면 역시 어깨 힘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나이는 젊은데 놀랄 만큼 와장창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쓰고 오래 쓰고 또 허먹에 쓰다 보니까 농사일, 바다일, 목소일 이렇게 손으로 늘 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힘줄 파열이 큽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분이 50대입니다. 50대인데 팔을 올리려고 해도 팔이 지금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분 50대 초에 너무 젊은 나이에 벌써 힘줄 파열이 와장창 와 있는 경우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한 번도 병원을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어깨가 계속 조금씩 불편하다고 계속 말을 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병원 가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정상인 사람과 바로 팔을 못 올리는 방금 이 젊은 50대 남자의 어깨 속 MRI입니다. 근데 결국 뼈를 움직이는 건 힘줄이거든요. 네. 근데 MRI상 보면 뼈 Y자 주변에 힘줄이 이렇게 새카맣게 빡빡 있지만 오른쪽에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하얗게 비어 있습니다. 사실 적당히 써먹고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마른 수건에 물 짜듯이 다 써먹고 네.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때서 서두르니까 어렵게 되는 거죠. 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깨 힘줄 파열이 심각한 상황처럼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봉합이 가능한가요? 지금 동영상으로 보고 계신 장면은 바로 이분의 어깨 속입니다. 지금 보시면 뻘겋게 보이는 부분들이 마치 쇳덩이가 물속에서 녹이 쓴 것처럼 힘줄 파열이 너무 오래되니까 어깨 속이 마치 쓰레기장처럼 저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심줄 한 주먹이 아쉬우니까 어쨌든 남아있는 심줄을 최대한 잡아당겨서 이렇게 꼬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꼬맨 심줄이 다시 떨어지면 수술 안 한 것도 똑같지 않냐 이렇게 네. 물어볼 수 있지만 그러더라도 다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수술 안 한 것보다 더 낫고 이렇게 붙여놓은 게 다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놈은 남고 또 일부 녹아 없어지는 놈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심줄들이 적어도 어깨 속에서 팔이 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 팔이 자꾸 힘줄이 부시려면 어깨 속에서 덜커덩거리면서 관절염이 오기가 쉬운데 네. 이렇게 일부라도 힘줄을 꼬매서 뼈를 잡아주니까 관절염이 오는 것을 좀 막아줄 수가 있어서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젊은 남자한테 쇳덩이를 꽂을 수는 없거든요. 예. 어쨌든 못난이어도 자기 것을 활용해서 꼬매서 다시 쓸 수 있게 시간을 벌게 해주는 거죠. 네, 어깨 통증을 치료하면서나 아니면 평상시에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이나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사실 어깨 치료는 의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치료는 본인이 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예. 우리가 주사를 놓고 수술을 해주고 해줄 수 있지만 근육을 키워줄 수는 없거든요. 근육은 스스로 운동을 해서 키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2년 전에 팔이 바짝 근육까지 말라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분을 주사를 주고 신경치료 주사를 주고 고무줄 운동을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 몇 차례 주사 치료하고 그동안 소식이 없어서 안 왔었는데
2년 만에 오셨는데 이번에 반대쪽 어깨가 똑같은 증세로 왔어요. 그런데 오른쪽 치료했던 어깨는 근육도 살아나고 팔도 잘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치료용 고무줄을 줬는데 그 고무줄이 다뤄질 정도로 다시 다뤄져서 끊어지면 또 바꾸고 하면서 집에서 본인이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니까 근육이 다시 살아나고 팔도 다시 잘 올라가서 이렇게 온 상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꾸준히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 어깨 힘줄 파열의 원인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 국립암센터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스피스 프로그램, 완화의료 과정에 참여하는 환자의 비율은 영국이 93%로 가장 높고 우리나라는 13.5%에 그쳤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환자나 그 가족에게는 낯선 개념이기는 하지만요. 품위 있는 생애 마무리를 위한 의료 처치의 하나로 완화 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세계병원 이경 과장과 함께 완화 의료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 인구가 증가하며 주목받고 있는 웰다잉. 말기로 진단받은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관리하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완화 의료. 품위 있는 생애 마무리를 도와주는 완화 의료에 대해 내과 전문의 이경 과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 완화 의료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완화의료란 완치가 어려운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한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전인적 문제를 돌보게 되는 의료의 한 분야가 완화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환자가 여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또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가질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화 의료는 기존 의료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기존 의료에서는 그 의료인이 중심이 됐죠. 네. 그렇지만은 완화 의료에서는 환우들이 중심이 됩니다. 환자들이요. 네. 그리고 치료 목표도 원인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내용에서는 신체 치료 중심의 그 기존 치료에서 전인 의료라는 것, 전체적으로 사람을 돌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자가 의사가 주관이었던 것이 팀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가 되겠습니다. 예. 뭐 일반 치료와는 좀 중점이 다른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조금 전에 신체 치료 중에서 전인 치료로 이루어진다는 개념도 생소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진 중심이 아니고 환자 중심에다가 팀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또 색다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말기 환자에서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것 보고 이제 다학제적인 문제 발생이라고 그래요. 네. 말기 환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사회문화적, 영적, 종교적 여러 가지요. 이런 분야에서 모든 문제가 전인 전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능력을 가지신 분들로 이렇게 팀을 구성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사회복지사, 예. 또 사목인 또는 그 각종 요법사 또는 그 자원봉사자 그리고 그 또 가족이 환자 가족이 네. 한 축이 되고 있는 그런 그 팀 구성으로 돌보게 되는 겁니다. 예. 완화 의료에서 이야기하는 전인 치료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 네. 또 대상 환자분은 누가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가장 대표적인 이제 대상 환자는 각종 말기암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신장 질환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 예. 또는 그 간경화증이라든가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해가지고 숨을 잘 못 쉬시는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 또 우리는 좀 드물지만 에이즈라든가 무슨 파킨슨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전인 치료라는 거는 환자의 그 신체적인 증상만을 보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증상을 조절해 드립니다. 예. 하지만 이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예의주시하고 예.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을 마련해서 돌보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호흡곤란이라든가 식욕 부존, 밥을 못 먹고 또는 그 무력감이라든가 구토, 뭐 부종, 뭐 변비, 뭐 하여튼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 또 불안하고 불면증 있고 또 희망 없다, 의미 없다, 뭐 근심, 우울, 공포심, 상실감 또는 화가 나요. 내가 왜 나한테 이런 게 또는 그 선망 이렇게 정신적인 증상이 있는가 하면 나는 드디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존재에 대한 그런 그 영적인 갈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 그것만 있느냐 하면은 현실적으로 치료비 걱정을 한다든가 또는 누구하고 아주 사이가 나쁘면 그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고 죽나 뭐 이런 거 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팀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이 돌봐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니까 전인 치료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말기 환자에게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 치료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말기로 가면 환자들이 체력이 고갈이 돼요. 네. 거의 소진 상태로 되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환자들은 그 기존에서 치료하는 치료, 그 치료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항암 치료를 하겠다, 암을 죽이겠다, 뭐 이런 치료를 해보면 결국 환자는 더 빨리 돌아가시는 일이 있어요.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죠. 약 자체도 이제 그 독이 있는 거니까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의학적 소견에 맞춰서 이렇게 적절하게 선택이 돼요. 환자에게 무익하면 안 돼요. 이익이 돼야 되고 또 불필요한 수단을 써서도 안 돼요. 또한 필요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생략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해야 되고 불필요한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예. 환자한테 이익이 되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기에 가면은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고 환자한테 무익하고 뭐 도움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는 거죠. 그만두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완화 의료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임종은 그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임종이 뭐냐 하면 수능 보기 전 5분 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탈로 삶을 정리하고 중요점을 요점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중요한 요소가 또 임종이나 죽음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분은 죽음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네. 결국 인생에서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렇죠. 산다는 건 그다음에 죽음이 온다는 건 진실인데 그거를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이 힘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웰다잉법, 뭐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뭐 이런 법이 2016년 그러니까 1월달에 올 1월달에 통과됐어요. 그래서 한 2018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작년 2015년 7월부터는 이런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의료보험,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됐어요. 예. 그래서 기존 치료보다 혜택이 많아요. 기존 치료 한 20% 본인 부담하는데 이건 5%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그동안에 그 웰빙에 이제 집중을 했다면은 네. 서구 선진국처럼 웰다잉에도 그 사회복지가 확장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완화 의료라는 게 이 질병의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에서 생명의 문화로서의 의료로 이게 개념이 전환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질병 치료라는 거는
신체적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고 회복시켜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을 잘 보존하고 생명에 대한 봉사가 의료의 목적인 거죠. 네. 그래서 나이 들고 병에 걸려 죽는다는 거는 생명을 가진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서 네. 그 말기 환자라고 해서 치료가 안 된다 해서 버려두지 말고 고통 속에 버려두지 말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는 것. 네. 그래서 감사와 사랑으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거는 매우 귀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 생명을 죽는 순간까지 굳건히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 가면 결국 인간 사회에서 그 돌봄을 보존하게 되는 거죠. 네. 돌봐주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길이기도 한 겁니다. 예. 네.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 네네.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과 전문의 이경 과장과 함께 완화 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깥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서 산으로, 들로 야외 활동 활발히 하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면서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증상을 자각하고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봄철에 발견되는 질환 중 대표적인 게 신부전증과 간경변인데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마른 기침이 나는가 하면 자다가도 숨이 막혀서 깨는 일도 있고요. 발목이 심하게 붓고 마비가 오거나 소변이 자주 마렵고 복수가 차는 증상, 이런 증상이 있다면 신부전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몸이 나른해지고 졸리는 춘곤증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증상인데요. 푹 쉬어도 계속 졸립고 피곤한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춘곤증이 아니라 간 기능 이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 이러다 좋아지겠지 무시하지 말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서 관리하는 게 평생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